네, 이어서 기출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넘게 했는데 7번이네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거 고르기예요. 근데 김유정의 봄봄 하면 뭐 문학을 깊게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도 대략 알고 있는, 그래서 뭐 늘 그 역사적인 평가에서는 해학성 이걸 초점에 두고는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가 평소 줄거리 정도를 쭉 읽어둔다면은 가끔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김유정인 건 아는데 봄봄하고 동백꽃을 헷갈려서 그 착각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아닐 정도로 줄거리를 대강 읽어두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장인님 이렇게 나오면 벌써 장인하고의 얘기구나. 그럼 적어도 둘만의 로맨스 이야기가 아닌 그런 경우. 그 정도 줄기만 잡을 수 있으면 되죠. 자, 1번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라고 할 때 해당된 부분이 어디일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이 마름이 맞는가? 마름이 뭐예요? 지주와 소작인 사이 중간에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마름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략 그 뒤에 사람들하고의 관계들, 그래서 욕먹는 장면들 그런 것들 쭉 나오고, 생기길 호밖에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라고 해서 외양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결해 보고, 그래서 낮잡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 타당한가? 이 정도로 이제 세 가지 정도 확인해야 되겠죠. 마름, 동물 외양에 빗댔다, 낮잡아 표현했다. 다음 두 번째,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존대의 표현도 쓰고 비속어도 쓰고, 그 두 가지가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이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김유정의 해학성 이걸 이야기한다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작품 말고 동백꽃으로 바꾸면 어때요? 동백꽃으로 바꾸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 역할을 바꿨다는 데 있어요. 만약에 동백꽃의 그 여자애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 닭을 때려 죽였고, 나는 그 우리 집 닭을 때려 죽였다는 걸 빌미로 그 여자를 끌어안고 동백꽃 숲으로 쓰러진다. 그럼 어때요? 끔찍한 범죄의 장면으로 느껴지죠. 치사하고. 근데 이 장면을 여자가 주도하니까 어때요? 별 긴장감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해학의 힘인데, 그런 장치를 여기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비속어, 존칭어. 그러니까 존칭어가 어디야? 장인도 아니고 장인님, 님자를 붙여가면서. 근데 동네 애들도 다 육필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을 숨겨도 될 걸 일부러 막 드러내고, 그죠? 그리고 또 생김새를 호박개 같아야 쓴다. 원래 마름은 그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마름의 역할이 뭐야? 소작인들 쪼이는 이런 역할이니까 생김새도 좀 더러워야 되겠죠. 원래 마름은 그래야 된다라고 전제해놓고 어떻게 돼? 외양면에서 보면 우리 장인님은 딱 제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세 번째,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됨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여러 정황. 그럼 여러라고 하면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야 되겠죠. 하나 가지고 여러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라고 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나한테 욕하는, 이거 하나 들 수 있고, 그 다음 오죽해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자르다 한다. 그 사람한테 욕을 안 먹으면 명이 짧다. 욕 먹어야 명 길어진다 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들 위안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한테 욕하는 것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보편화해주고, 그런 다음 뒤에 욕을 잘한다는 것으로 욕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인심을 잃고,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런 정도가 나오고, 그 뒤에 외양, 생김새를 얘기한 부분, 적어도 3개 정도는 확인했다 싶을 때 여러 정황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해 제시했다 해서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접근해 봅시다. 4번이 틀린 것인데 어디가 틀렸을까? 응? 일단 중요해 보이는 뒷거래 장면 여기다 밑줄 치고 싶어요? 뒷거래 장면, 그래 해당된 부분, 관련될 만한 부분. 장인께 닭 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에볼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의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뭔 얘기예요? 닭이라도 잡아다 갖다가 뇌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집에 에볼론 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품이라도 좀 가서 그 집 일을 거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부분이 뒷거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뒷거래라는 거 맞아요. 왜? 예를 들어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정상적이라면 뭐가 필요해? 소작인이 내년에는 이 땅 나한테 주시오. 내가 농사 짓겠어. 그럼 나한테 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상적인 경제 활동 속에서 뭐가 돼? 지대를 좀 더 내겠다. 내가 지대를 더 비율상 더 내지는 못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거름을 많이 주고 풀도 잘 뽑고 더 열심히 일해서 1년 뒤에는 남들보다 내가 지은 농사에서 소출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이걸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정상적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 마름한테, 중간 관리자한테 닭을 갖다 줘. 그 집에 막 일을 도와줘. 그러면서 선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계약 때 내가 하고 있던 논은 떼이지 않고 남들이 하던 논도 내가 소작을 맡아서 할 수 있게 받고, 여기 바로 뒷거래라고 할 수 있죠.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아닌 부분이 어디야? 생생하게 묘사해요. 자, 좀 원론적으로 갑시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굳이 문학이론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봅시다. 문학이론. 그럼 어디야? 당연히 소설론이고, 소설론 중에서 어느 부분? 인물, 제시, 방법. 그럼 인물 제시 방법이라는 이 부분에 들어가면 이론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항상 소술자 개입의 유무로 소술자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소술자 개입이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를 들어본다면 요약적 제시, 분석적 제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소술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장면 제시 등등으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야? 묘사, 대화, 이런 것들이 그 핵심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생생하게 묘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뭐가? 닭 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등장해있죠. 뭐 팔봉이가 있다. 근데 팔봉이가 마름댁에 가가지고 마름님 하고 불러서 뒤에 이거 드시죠 하면서 닭을 건넨다든가,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이것이 생생한 묘사가 아니라 그걸 뭐야? 요약적으로 소술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닭을 갖다 바치거나 자기 품을 거들거나 그래야만
소작을 떼이지 않고 더 많은 소작을 얻어 지을 수 있었다라고 누가? 서술자가 얘기하는 방식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어디라고요? 생생한 묘사. 이게 틀린 거야. 근데 이런 부분을 잡아내지 않고 이렇게 뒷거리 장면이란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제시 방법.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까? 중 정도? 중상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 정도에서 큰 부담이 없는, 더군다나 재료 자체도 김유정의 본범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한 번쯤은 다 스쳐 지나가 볼 만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지문을 파악하는 그 시간도 매우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선택지만 꼼꼼하게 밑줄 치고 평가하는 그런 태도만 지니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한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읽을 수 있는 정도, 글자를 좀 더 크게 키워볼 걸 그랬어요. 요거 뭘까? 못 읽겠어요? 괜찮아. 연기를 가져. 얘는 더 못 읽겠지? 요거 정도는 좀 될까? 협조. 요게, 이거 뭐예요? 이거. 요게 상지자죠. 자, 질문 읽어볼까요? 괄호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 자, 그래 놓고 선택지는 읽을 수 있으면 돼. 자, 지금 지문 내용은 파악이 됐죠? 문제 해결을 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사결정 과정, 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협조, 협찬, 협상. 뭐 제일 먼저 협조, 협찬 이런 정도 단어가 지워진다든가, 그러면은 협조일까, 협상일까? 어느 게 어울려요? 둘 이상의 주체들이 모여서 협조한다, 협상한다. 대안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 협조하는 과정이야, 협상하는 과정이야. 이걸 모르면 한자 문제가 아니라 국어 어휘의 문제인 거죠. 그지? 한문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말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협조보다 협상이 좀 낫겠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찾는 거야. 어느 게 협상이야? 어떻게 생긴 게? 응? 그런 정도에서 답을 정하는 문제야. 자, 지금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치고 그 내가 준비가 덜 됐다를 빼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어떨 것 같아요? 응? 자, 하루 보기엔 좀 그렇지만 중정도로 볼 수 있죠. 난이도 상으로 볼 수는 없지. 그지? 여기 또 뭐 거저먹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또 마음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까봐 중정도로 분류합시다. 자, 다음.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은 난이도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 수험생으로 놓고 보잖아?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 난이도 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2번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기출문제에 나온 어휘들이야. 기출문제에서 다 다뤘던. 그러니까 기출문제 어느 정도 봤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난이도 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봤던 거니까, 그지? 근데 그 기출문제에 출제했던 사례를 빼고 객관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좀 난이도 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7급에 출제된 일이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 교정이라고 할 때 교라는 글자가
요 나무목이 들어간 교. 근데 이 글자 말고 화살시라는 부수가 들어간 교자가 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자,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거나 한자사전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인터넷에 교종이라고 한글로 입력하고 엔터 치면 밑에 쭉 나올 거 아니야. 여러 단어가. 그게 바로 동음이의어야. 근데 거기에 이 글자가 달라지고 화살시가 나오는 글자가 있다고? 그럼 그거는 어떨 때 쓰느냐? 왜 화살시냐면은 화살 때는 이렇게 직선이어야 목표한 관역으로 제대로 화살이 날아가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삐뚤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잡아줘야지. 요럴 때 쓰는 거야. 화살시가 들어간 교자는. 그래서 바꿀 교라고 하면은 바꾸다 이 말이 참 막연한데 어떻게 바꾼다? 비뚤어진 것을 직선으로 바꾼다.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어디가 될까? 교각살우. 그게 무슨 뜻이야? 소의 뿔이 삐뚤어졌다고 요렇게 생겨야 폼이 나는데 요렇게 생겨야 폼이 나는데 쇠뿔이 이렇게 생겼어. 이 폼 안 나잖아. 그럼 요렇게 세워줘야지. 요거 하려다가 어떻게 돼? 소를 죽여요. 요건 작은 잘못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걸 뜻하는 성어죠. 그럴 때 화살시가 들어간 글자를 쓴다고. 그 다음 진짜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정자. 응? 여기 정자에 지금 말씀원변이 들어간 정자예요. 근데 이 부분에 바를 정자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럼 바를 정자를 쓰는 경우와 말씀원을 쓰는 경우는 뭘까?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교종 본다고 하죠. 원고와 그 인쇄하려고 준비한 조판된 판본하고 견주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거야. 응? 그럴 때 쓰는 글자가 뭐냐? 바를 정자냐? 말씀원이 들어간 정자냐? 또 원고를 읽어보다가 원고 내용 자체가 좀 문맥상 매끄럽지 않거나 한 것들을 바로잡아. 이거는 원고하고 조판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틀린 글자 바꾸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 차이를 말씀원으로 쓸 거냐, 바를 정자로 쓸 거냐, 이 차이거든요. 이게 최고 난이도의 문제야. 근데 7급에서도 그건 시험에 안 낸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 정도로 미묘한 걸 출제하는 거는 전문가 영역이지 수험생들이 할 영역이 아닙니다. 7급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7급도 아예 출제자가 이것과 바를 정자를 섞어 놓고 그 중에 어느 게 맞을까? 이렇게 출제하지 않아. 아예 전혀 다른, 말씀원이 아닌 아예 전혀 다른 그런 글자를 놓고 어느 게 맞느냐라고. 근데 초고를 교정하여 책을 완성하다. 초고, 책 이런 거 나오니까 말씀은 들어간 게 그래도 맞겠다. 이런 정도로 답을 내면 되는 그게 옛날 7급 문제였어요. 이 문제 역시 그 정도 수준이고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교차 검토하시오라고 할 때 교차는 뭘까? 내용이 올바른지 다른 거 다 빼고 서로가 있잖아. 서로 교차 검토한다. 이건 무슨 얘기? 이거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교차란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야 할 때는 언제? 교차로. 그럼 여기에서 이 글자는 뭐? 얘하고의 차이. 이걸 나타낸 글자야. 이거는 이 글자야. 알겠어요? 그 차이. 그래서 요 4개 선택지 중에 얘가 제일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출제 빈도가 제일 적으니까. 수험생들이 안 봤을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7급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미묘한 부분을 아예 출제를 안 한다. 큼직큼직하게 다른 정도에서 구별할 수 있게 출제를 했더라. 얘는 더 흔히 출제됐어요. 7급뿐만이 아니라 9급에도. 이 글자 이해할 때는 한글로 결제와
제의 차이예요. 난 이 글자를 공부할 때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획이 잘 안 보이죠? 그치? 여기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뭐 쓰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건 좀 쓰기가 좀 그러네. 이렇게 그냥 대충 글자의 모양을 대충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항상 강조하는 건 뭐야? 부수. 얜 삼수변이 들어가. 그래서 이건 뭐야?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럼 여기는 무슨 글자가 들어가느냐? 옷의가 들어가요. 원래 글자를 다 쓰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이 글자 전체 속에서 이 부분에만 주목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옷은 천이고 천은 무엇? 문서.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문서하면 종이만 생각하지만 종이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 천을 종이처럼 썼던 시절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겠어? 나무 조각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지. 그래서 목간이라는 게 있고 대나무를 쪼개서 지역에 따라 대나무를 얇게 깎아서 쓰는 걸 죽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문서 역할을 했던 거야. 자, 그러면은 다 봅시다. 한글로 결제라는 글자가 있고 결제라는 글자가 있어요. 한자를 보니까 삼수변에 들어가 강을 건넌다는 뜻이 있고 옷 의자가 있어서 문서를 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상황을 두 가지로 보면 되지. 상관에게 서류를 결제받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돼야지. 그럼 왼쪽에는 어떤 상황이 또 있을까? 이거 말고. 서류 결제, 이거 말고. 응? 임원들의 뭐 사인을 받는, 도장을 받는,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어? 외상값 대금 결제. 왜? 돈이 나한테서 상대방에게 넘어가야죠. 거기에 이 글자가 쓰인다고. 알겠어? 확실히 구분되죠? 이 정도. 거기에다가 기출문제로 여러 번 다뤄진 적도 있어요. 얼마나 쉬워. 여기는 뭐야? 얘를 빼고 봅시다.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라고 하고 뭐뭐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 한글로 풀어보죠. 한자 보지 말고.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재고 바랍니다야? 지고 바랍니다야? 지금 계획안을 보내왔어. 싫어. 어떻게? 다시. 뭐야? 응? 혹시 이렇게 생긴 글자 본 적 있어요? 다시 재라는 글자야. 다시.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라. 생각할 곳자 써서 이게 필요하죠.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아까 이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글자예요. 여기 써 있는 글자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 대충 어렴풋하게 보면 되고 부수가 되는 게 뭐냐? 손수야. 그래서 손으로 이끌다. 이끌제라는 글자야. 거기다 높을 고를 쓰면 뭐가 돼? 손으로 이끌다가 있고 높을 고가 있어. 그럼 뭐야?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높게 끌어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의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럴 때 쓰는 거야. 문제 해결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것도 이 단어 자체를 공부한다고 치면은 객관적으로 난이도 상이 될 수 있지만 요거는 난이도 하가 될 수도 있다. 왜? 기출문제가 다 다른 적이 있으니까. 이걸 안 봤던 사람은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씩 본 경우가 있다면 그 뒤는 어때요?
절대 안 헷갈리겠지. 이 삼수변하고 오드이의 차이처럼. 그지? 다시 제자인지 아니면 손수를 초점에 두면서 손으로 이끌어 올리다. 이 차이. 두 번 다시 안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런 정도에서 난이도 하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봐주고. 다음, 기억에서 리을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 예를 추가한다고 했어요. 자, 이건 출제 단원이 어딜까?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뭐 공부한 사람들은 뻔한 거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실용문 단원, 소위 아까도 지적했었던 비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원, 그 단원 중에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작문의 원리, 독해의 원리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문종이란 단원이 있어요. 수학목으로. 그 문종, 글의 종류라고 하면 그 중에 뭐가 있어? 가장 기본이 설명문과 논설문이죠. 그럼 설명문과 논설문이라는 중단원으로 나눴다고 한다면 이 단원에서 도입 부분에서 뭘 얘기해? 문종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논설문은 설명문이 객관적인 사실 등에 기대인 반면 논설문은 상대적으로 주관성이 좀 있다. 이렇게. 근데 논설문 안에 주관성이라는 것도 사실 좀 더 크게 놓고 보면 뭐가 될까? 실용적인 글이 있고 문학적인 글이 있죠. 그지? 그럼 문학적인 글 안에서도 다시 한번 더 나눈다면은 이쪽이 더 객관이고 이쪽이 더 주관적이라고 하면 가장 주관적인 것을 실어놓고 본다면 좀 더 객관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수필을 들 수 있고 이런 정도지. 그래서 논설문과 설명문,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라고 이 주관적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만 사실 그 정도는 이미 질적으로 뭐야? 객관의 영역이죠. 그 안에서 설명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다는 얘기지 얘네들보다 주관적일 수 없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관이란 말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체 속에 놓인 위치, 그걸 보고 판단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세부 항목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있을까? 여기에는 설명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의 방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개념 정의, 비교 대조, 분류 구분 분석. 그지? 자, 그런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쪽엔 뭐가 나올까? 논증의 방법. 논증의 방법이 뭐가 있어? 형식 논리, 비형식 논리. 그래서 형식 논리라고 하면 그 중에 제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연역법, 귀납법. 이게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 그 논리가 나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오류.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 단원입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에서 오류라고 하면은 연역법을 설명한 뒤에 연역법에 꼭 갖춰야 될 규칙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오고요. 여기 이제 비형식적 오류인데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세요. 이거 참 재밌는 문제고 그리고 국가직 다운 문제입니다. 국가직 다운 문제. 자, 보세요. 이렇게만 제시하고도 질문을 할 수 있어. 옛날엔 다 그렇게 출제해 왔고. 근데 이런 걸 좀 출제했던 시기에 좀 텀이 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동안 쉬었어. 그리고 다시 출제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친절하게 우연의 오류란 설명해 줍니다.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그런 경우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공부 안 했던 사람도 읽고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그래 놓고 더 친절하게 예를 들어줘요.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는 궤변이죠. 얘가 왜? 이렇게
인간은 이성적이다. 이건 보편적 사실이죠. 근데 그 보편적 사실들 속에 수많은 인간이 있지만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는 이런 인간도 있죠. 그럼 얘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로 좀 따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는 게 타당하듯이 여기도 기계적으로 적용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일이 되죠. 중증 정신질환자인데 이성적이다라고 판단하는. 자, 그 예문이 개념 설명에 부합했습니다. 그럼 1번 선택지에 제시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로서 같아요, 달라요? 소크라테스는 중증 정신질환자처럼 여기에 해당돼, 안 돼?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이거 맞아, 틀려? 응? 이거는 맞는 사례지 오류인 사례가 아니죠. 그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자, 단원이 어디인지를 설명드렸고 그 단원과 무관하게 이 문제 안에 이미 설명과 개념 설명과 예시까지 다 주어졌다는 거. 이게 국가직 시험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특징을 알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애매어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맥락 안에서 단어의 뜻이 다르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떤 용어를 개념적 사실에 입각해서 사용할 때와 똑같은 그 용어를 비유로 쓸 때 이건 다른 거죠. 근데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걸 같은 뜻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류가 되겠지. 자, 그런 예로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 길이를 지닌다라고 할 때 직선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개념적 사실 그대로의 직선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어디에 썼어? 성격이 직선적이다라는 건 비유죠. 이걸 동일시해버리니까 오류가 되는 거지? 2번 답지.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개념적 사실로서의 부패죠. 근데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여기서 부패는 비유죠. 그걸 동일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하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분할의 오류, 합성의 오류. 여기 결합의 오류라고 썼죠. 그래서 이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를 묶어서 지금 한 페이지에다가 제시를 했어요. 요거 설명할 때 제일 좋은 예가 이런 디귿 같은 이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우리나라 팀이 4위의 실력이죠. 우리나라 팀이. 그러니 그 팀에 속해 있던 박지성 선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세계 4위 레벨의 선수다. 하고 해당 포지션을 따져봤더니 저기 한 700등 돼. 이런 거죠. 팀으로서는 4위였지만 개별 선수가 곧 4위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죠. 그게 분할의 오류. 반대로 그 바르셀로나 뭐 이런 팀들 해당 포지션에 보면은 정말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바르셀로나 팀이 우승할 거야 라는 건 오류일 수 있죠. 개별적인 선수들, 해당 포지션의 선수들은 다 세계 1위급인데 선수들 간의 조화가 안 되거나 이런 또 다른 이유로 1위는 못할 수 있죠. 그런 경우.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의 오류, 분할의 오류 둘 다 동시에 대조적으로 파악해 주면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11번 문제. 자, 설명 방식. 그러네. 조금 전에 오류 나왔던 게 논설문에 관련된 문제라면 얘는 설명문에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고 출제 단원이 어디인지도 명확해졌죠? 그지?
그러면 지시문만 딱 보고도 이미 머릿속에 개념, 정의, 그리고 비교, 대조, 유추, 분류, 구분, 분석, 예시 이런 설명의 방법들. 그럼 이런 것들은 워낙 쉬운 단원이라서 예문, 전형적인 예문 어느 것만 봐도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려요. 근데 역사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가장 난이도 있게 출제된 사례가 뭔지 알아요? 동그라미 셋,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하나. 자, 이렇게 이루어진 단락이 있다고 쳐요. 응? 그랬을 때 동그라미 하나둘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비교, 대조가 쓰였어. 근데 주제문과 이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봤더니 예시야. 그럼 이 단락 전체에 사용된 설명의 방법은 비교, 대조, 예시. 뭐라고 답해야 돼요? 응? 주제문에 관련지어서 예시라고 답을 해야지. 최하위 항목의 뒷받침 문장들 속에 비교, 대조가 쓰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어쨌든 수험생들이 볼 땐 비교, 대조가 쓰인 게 보이니까 처음에 그게 눈에 띄어서 필이 꽂혔어. 그래서 그걸 끝까지 답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에 답을 틀리는 거죠.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나머지 비교, 대조 자체를 알거나 예시 자체를 알거나 이거는 다 난이도 하 수준에서 누구나 다 파악해요. 공부 좀 했던 수험생들은. 자, 그런 정도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르네상스 시대에서 과거의 사례를 얘기한 다음 그것을 현대회화 이쪽으로 이어서 설명하는 이런 방법을 제시했고, 두 번째 선택지 보면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인물, 배경, 사건 이렇게 설명 들어가면 이건 난이도 최하. 공부 조금 했던 수험생들은 수험서, 이론서 안에서도 이미 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의 뻔한 내용. 여기서 차이는 분석이냐 분류냐 이 차이인데, 이것은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부분으로 분석이라고 답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 정도. 3번,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자, 처럼 등장합니다. 이거 뭐지? 처럼. 수사법으로 지규법이죠. 비유. 비유, 이거는 문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여기 설명의 방법이란 항목에서는 이걸 뭐라고 많이 씁니까? 영역 자체가 전혀 다른 세 개의 것을 서로 공통된 성질의 길이로 연결하는 방식, 이걸 유추라고 하죠. 물론 이 유추라고 하든 비유라고 하든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 써도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유추라는 원리로 주로 설명하고, 수사법에서는 유추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비유법, 그 비유법 안에 지규법과 은유법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문학에서의 설명 방식이죠. 그 정도. 난이도 얼마? 하로 잡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길이가 좀 있다고 보고 선택지 보면 세자는 어땠다, 고흐는 어땠다, 고갱은 어땠다,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수험생은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 세잔 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반 고흐는, 그리고 나서 쭉 누굴 찾아야 돼? 고갱이 선택지 있었는데 고갱은 어디쯤 나올까? 응? 고갱은 어디쯤 나올까? 근데 이 세 사람의 화가가, 이건 앞에 세 사람을 묶어주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단락 전체의 구도가 보이죠? 그런 상태에서 각각 해당된 부분을 연결하면서 세자는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해서 세자에 해당된 부분,
사라졌다고 느낀 건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짝지어서 판단.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흐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 똑같은 문구를 써놨네. 이런 문제에서도요. 본문 안에 쓰인 것과 내용상 일치하지만 그 표현 방법을 바꿔서 쓰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근데 본문에 쓰인 문구 그대로를 쓰면 난이도 최하죠. 그죠? 그런 정도에서 시간도 오래 걸릴 정도는 못 된다. 그래서 고갱의 경우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 내용 볼까요?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걸 열망했다. 그럼 불만을 가졌다는 건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다죠. 그렇지 못하다. 근데 3부 선택지에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정반대로 써놨죠. 그만큼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습니다. 자, 띄어쓰기 문제, 맞춤법 문제로 넘어가서 좋은 걸 어떻게. 자, 이것은 자, 이것을 축약해서 걸 이렇게 쓰는 경우 이 정도를 봐주면 되죠. 풀어놓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어떻게.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다가 밑줄을 쳤다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보다 난이도가 낮아진 거죠. 어떻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히읗 받침을 쓰는 게 있죠. 이때는 반드시 뒤에 본영은 서술어가 될 만한 말이 나와줘야 돼. 어떻게 히읗 받침 뒤에 서술어. 그러면은 얘를 합치면 예를 들어 여기에 하다가 왔다고 쳐요. 응? 하다가 왔다고 쳐. 이걸 합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이것까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기억 받침을 쓰면 그 자체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맞는 건데 만약에 히읗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반드시 서술어가 따로 있어줘야 한다. 이것도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 난이도 최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난이도 최하죠. 왜? 기출 문제들이 다 다뤘으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제1과 이런 식으로 미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 숫자를 중심에 두고 앞에도 띄우고 뒤에도 또 이런 잘못이 있어요. 근데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띄우는 게 맞지만 아라비아 숫자가 시각적으로 크게 달라서 붙였어도 의미상 헷갈리질 않아. 띄우든 붙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문제는 얘는 독립된 단어가 아니라 접두사야.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붙여야지 띄우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런 뻔한 내용인데 조금 구석진 내용이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난이도가 아주 높은 곳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가 이미 다루고 난 이상 최하 난이도가 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구별하는 것일까? 이런 용어로 여기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과거 중에 어느 한 순간이 있죠. 이걸 과거라고 합시다. 과거. 그러면 이거 말고 과거의 어느 한 순간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 이것을 경과한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와 구별해서 경과한 시간. 좀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은 도로의 차선. 그럼 차선 말고 이건 뭐야? 차로지. 그러면은 버스는
전용 차선을 달려야 돼? 전용 차로를 달려야 돼? 차로죠. 그 차이. 그처럼 우리가 실용문 어휘편에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실용문 어휘에서. 그리고 맞춤법에도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어서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것과 경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의 차이. 그러면은 공사를 진행한 지. 그러면은 노란색, 흰색 어디예요? 노란색의 과거 어느 한 순간입니까? 아니면 과거 한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경관 시간입니까? 경관 시간이죠. 그랬을 때의 지 띄운다. 됐습니까? 그 정도. 이 문제 전체 난이도는 중 정도로 잡을게요. 왜냐하면은 저 기출문제 나왔을 때 이런 많은 것들도 있지만 비교적 여러 항목을 섞었으니까. 아주 좁은 영역 안에서 1, 2, 3, 4, 4개 선택지를 다 제시했다면 난이도 최하로 잡을 수 있는데 좀 여러 가지 항목을 섞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난이도 중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지나갔던 논증과 오류 문제를 봅시다. 아까 어떻게 출제했어요? 우연의 오류 용어 제시한 다음에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죠. 뒤에 예를 들어 주지. 어려운 문법 용어를 그렇게 했어요. 어려운 문법 용어니까 아예 한 단락, 두 단락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는 풀어쓰기가 아니라 요약 제시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수험서를 통해서 공부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탈락, 첨가, 축약 이런 뻔한 단어들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교체, 의문교체 이런 용어 들어있기도 하고 안 들어있기도 해요. 의문도치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모르는 생소한 단어 정도는 아니죠. 교체는 뭐야? A를 B로 바꾸는 게 교체죠. 근데 도치는 뭐야? 똑같이 바꾸는 거긴 한데 두 의문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이야. 그러니까 교체는 이러한 단어 속에 어떤 글자가 리을이 들어있었다. 응? 근데 이거를 다른 거, 디귿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야. 하루 이틀 할 때 이틀 하고 리을이 있었는데 뒤에 날짜를 붙이면서 이틀날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이튿날 디귿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지? 근데 도치는 뭘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 뭐 디귿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다면은 이미 있었던 것끼리 서로 맞바꾸는 거야. 얘가 앞으로 오고 얘가 뒤로 가고. 그걸 도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다 설명해 줬어. 그러니까 1번 봅시다. 깎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깎는으로 발음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쌍기역이 있었는데 얘가 이응으로 이렇게 됐어. 그걸 교체라고 할 수 있느냐? 위 읽어보면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맞아 틀려? 하나의 쌍기역이 다른 이응으로 맞는가 보다. 확정은 아니어도 맞는가 보다. 잠정적으로. 다음 깎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깎아로 발음된다. 이렇게 봤더니 깎아에서 깎아라고 된 건 뭐야? 받침에 있었던 것이 뒷글자의 초성 자리로 넘어간 거지? 탈락?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얼마? 많이 줘도 중밖에 못 주죠. 그지? 근데 이렇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보면, 내가 공부할 때 교체, 도치 이런 건 난 못 봤는데? 이러면서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느끼는 게 시험장 안에서의 분위기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추론할 수 있는 사실적이에, 추론적이에, 비판적이에, 그 중에 추론적이에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 내용 먼저 봅니다. 왜? 내용이 길고 좀 낯선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평소에 익숙한 영역도 아니야. 그래서 선택지를 읽으면서 감을 잡고
잡고 시간을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포스트 휴먼이니까 어쨌든 여기도 이미 나왔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미래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미래의 존재는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 인간보다 더 받을 거다. 그럼 본문 안에 써 있는 내용과 견주어 보기 전에 이것만 놓고 대략 맞는 방향일까? 틀리는 방향일까? 응? 틀리는 방향이면은 이렇게 표시해주고 맞는 방향이면 맞다고 확정하지 말고 이렇게 써주는 방법. 아니면 확실히 맞는 건 동그라미 2개를 해주고 그냥 일단 잠정적으로 동그라미 해줘도 좋을 거고. 일단 두 번째. 포스트 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이것도 세 번째, 포스트 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을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할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것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소설이죠. 포스트 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인류라고 합시다. 이 미래 인류라서 현재 인류보다 이런 것 면에서 뛰어날 거다. 뛰어날 거니까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구성될 거다. 이것도 큰 무리가 없겠죠. 거기서 좀 더 분명히 맞을 것 같은 2개 정도를 지우고 둘만 판정하는 정도로 들어가면 훨씬 좋고, 그게 아니면 4개를 다 보더라도 대략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감을 잡았으니까 이 정도를 바탕에 두고 지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스트 휴먼은 본문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건 선택지 있었죠.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은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3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어느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경우 이를 포스트 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럼 적어도 이 정도 읽으면서 선택지 4개 중에 4번째 선택지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겠죠.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죠? 그래서 어떠할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다를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 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에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 형태일 수도 있다. 자, 이런 정도를 놓고 선택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느낌이 좀 구체화됐습니까? 4번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런 정도는 분명히 맞겠다 하는 판단이 섭니까? 좀 찜찜한 부분.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떨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맞는 쪽일 것 같아요? 틀린 쪽일 것 같아요? 응? 자, 2번 답지에서 어느 부분을 이번 답지 한 개를 지적해 본다면, 자, 보세요. 포스트 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이걸 대상으로 해서 신체적 결함을, 자, 뒤에 이어집니다.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보완하여, 그럴듯하잖아.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 그럼 뭐가 돼? 결함이 있는 걸 기술에 의해서 보완해서 새로운 인간형으로. 매우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뭐야? 현재 인간의 신체를 보완해서 미래에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지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 안에 정보 패턴이 될 수 있고, 그럼 인간의 몸뚱이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뇌만 빼가지고 뇌를 슈퍼컴퓨터 속에 업로드 시켜가지고 사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2번 선택지는 인간의 신체, 이 신체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식. 보완이면 뭐예요? 이 신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 부분이 달랐던 거야. 자, 이번 회차에서 난이도 상해 문제가 거의 없었으니까 이걸 상으로 둘까? 뭐 그다지 다른 것들 어려운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지?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걸 상 정도로 봅시다. 자, 여기는 반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를 뭐 최근에 예를 들어 봅시다. 최근에 쓰던 용어 중에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꽤 많이 쓰였었어요. 이걸 동그라미 2개 수준의 상위어로 봅시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하위 개념들은 뭐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하나 수준으로.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폭행, 이런 하위 개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영역이든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는 일정한 분류의 기준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들인데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를 반대 관계, 좀 다르게 반의 관계,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수준의 용어를 씁시다. 그럼 이걸 동그라미 하나 수준으로 더 쪼개면 뭐가 있느냐면은 모순, 양분적 대립, 극성 대립, 그리고 다분적 대립. 이해돼요? 얘는 전체가 있으면 딱 둘로만 나뉘는 거야. 중간항이 없는. 얘는 이런 수많은 정도의 차이 속에서 양극일 뿐이죠. 얘는 어떻게 될까? 갈래 자체가 여러 개야. 그래서 마늘 따자, 다분적 대립. 생사 이런 것들이 여기 놓이는 거죠. 딱 둘밖에 없어.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따뜻하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중간항에 놓일 수 있죠.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1번의 크다, 작다는 여기 그림으로 오면 1, 2, 3 어디에 속해요? 여기지. 크다, 작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정도가 될 수 있죠. 이 중간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의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잡아주고 출발과 도착도 역시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맞게 설명했느냐, 틀리게 설명했느냐, 이런 정도. 이해하시죠? 자, 이거 난이도 얼마 정도 될까? 공부 안 한 사람들의 자기 느낌 말고 뭐 한 6개월 정도 공부했었다면 이 부분이 판단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정도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어려울 것 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많은 수험생들은 멘붕이 와서 포기해 버릴지도 모르는.
자, 근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우연의 오류, 합성의 오류, 분할의 오류. 뜻풀이 해주죠. 이해 들어줬었죠? 두 번째, 교체, 탈락, 도치. 용어 설명해줬죠. 그리고 선택지 예문제시에서 맞느냐 틀리느냐 따져봤죠. 얘 어때? 말싸말 살발이 하되 여기까지 읽다가 멘붕이 오지 말고 밑에 다 풀어놨잖아. 말씀을 아랠 사람이 많지만 자 연결해 봅시다. 말싸말 어디까지? 말씀을 하되 여러분들은 아직 출발 단계라 잘 모를 수 있겠는데 공부 조금 하는 사람들은요 고전문적에서 뭘 공부하느냐면은 이 차이를 공부해요. 이건 가장 고전문법 손대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본으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가장 기본적으로 고전문을 아무리 공부 안 해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훈민정음 세종대왕의 어지가 행수로 몇 행 될 것 같아요? 4줄, 5줄 많이 잡아야 그걸 해석 위주로. 어려워요? 용비어천가 한 개 장이 몇 줄로 돼 있어? 한 줄짜리가 한 장 있고 2줄짜리가 한 100개 되죠? 3줄짜리가 맨 끝에 좀 있고 그거 한 5개 장 읽으면 되니까 10줄 정도 10개 행 정도라고 보면 돼. 그거 해석 읽는 게 뭐 어렵겠어. 거기에 이렇게 나오면 그 뜻이 얘다. 그리고 얘는 그 뜻이 뭐다? 이런 뜻이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그걸 풀어놓은 건데, 자,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짝짓기만 하면 돼. 자, 하대, 얘를 어디까지 밑줄 치면 돼? 하대 할 때 여기, 몸이 아래아야. 아래아. 한글 몰라요? 이거 아잖아, 아래아가 얘고, 점. 얘지? 밑에 어디에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친 기억, 살발이 아랠 사람이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1번 갑니다. 기억에서 이는 아랠 사람 이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고. 그게 어려워요? 다음 배아신이 현대문처럼 기본형 따지기 전에 여기 남아있잖아. 천명을 의심하실세 꿈으로 배아신이 재촉하시니. 그러면은 적어도 뭐뭐 하시니 짝짓고. 그럼 여기서 높임을 표시하는 건 뭐예요? 응? 재촉하다 해서 하다는 행위, 동작 이런 부분을 표시하는 거니까 높임은 시에 있지. 그지? 그걸 원문에 들어가면 어디? 똑같이 시에 밑줄 치면 되죠. 자, 2번 선택지 가봅니다. 니은에서 배아시니라고 할 때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음어로 미로 기능한다. 맞아요, 틀려요? 응? 뭐가 맞아? 시만 높임이지 아는 아니잖아. 자,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공부한 다음에 시만의 짝짓기인지 시까지인지 요거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 주고 질문했다면 진짜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현대문으로 해석 다 줬잖아. 해석 준 거 가지고 원문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겠어?
이거 난이도 상으로 놓을 거야? 그래도 상으로 놓읍시다. 상으로 놓을 게 없으니까. 진짜 어려워서는 아니야. 낯설어서 상. 안 해봤던 거라 상. 그럴 수는 있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난이도 상일까? 6개월 1년 공부하고도 절대 손댈 수 없는 불강력일까? 그건 아니지. 이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알겠어요? 기출문제 해설이 어때야 될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을 자료로 삼고 무엇을 어느 만큼 공부할까? 이걸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면 그 출발부터가 잘못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자료를 많이 공부하거나 정말 어렵게 하거나 학원가에서 이 기출문제 이런 것들 놓고 볼 때 문제 해결 과정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에 포인트를 지금 제시해드렸는데 이게 아니라 용비청과가 출제됐다. 이걸 기출문제 해설에 넣고 그러면서 그 다음 년도 강의할 때 작년에 이거 출제됐으니까 올해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이런 부분도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하자라고 이거 막 들어가서 어분석하고 그럼 거의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죠. 객관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장면을 들여다보면 코미디야. 어느 학원의 강의실 천장에 CCTV 놓고 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겨. 근데 그 자리에서 강의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떨까? 그치.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이걸 지켜보는 사람은 배꼽 빠지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기에 삭막한 학원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미친 짓 하고 있다고. 문제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넘어갑시다. 송편에 대한 얘기하고 중국의 월병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고요. 송편이 반달이고 월병이 보름달처럼 둥근 모양임을 이야기하는. 근데 일반적인 독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문제 채우려고 그냥 하나 넣어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보면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출제자가 조금 신경을 썼다면 뭐야? 앞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뒤쪽에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웬만한 수험생들은 처음부터 줄줄이 읽어와서 적어도 여기까지 읽어오는 시간을 투자하게 만든다는 거. 이거 정도가 난이도라고 할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옛날의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용품이었다. 과거형이죠. 그 뒤 점차 재래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평가할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연결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면 난이도가 상중하 어때요? 거저먹기죠. 그러니까 약간 고려했다는 게 뭐? 읽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우리의 대안은 뭐야? 선택지 먼저 읽고 그래서 해당된 서술 대상이 나올 만한 지점에 체크하고 대충 훑어보는 중에도 딱 위치가 보이는 것들이 있죠. 걔네들 먼저 평가해주고 나머지를 마지막 단계에서 검증하는 방식이면 40초 안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시간 순서.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냐. 소설 지문에서 가끔 출제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시험 문제가 처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차례 있어 왔던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내용에 대한 판단인데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거 하였다. 이윽고 한 중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이렇게 인물을 묘사하면 긍정적인 인물일까, 부정적인 인물일까? 긍정일 가능성이 크죠. 뭐 때문에? 눈이 막다라고 했잖아. 그치? 되게 전설의 고향 보면은 막 긴장 돌고 하다가 수염 긴 할아버지 나타나고 괴상하게 생긴 나무 뿌리 이용해서 지팡이 쥐고 뚝 등장하면 우리는 동시에 막 느끼죠. 문제가 해결될 단계에 이르렀구나. 뭐 그런 뻔한 것들이 있어요. 자,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여기서 승상을 보고 이게 딱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야? 구운몽이니까. 김만중이 구운몽이니까. 그럼 구운몽이라는 줄거리를 대략 읽어서 알고 있어. 그럼 승상 나오는 얘기는 뭐야? 꿈속 단계. 이 주인공이 지금 승상이 돼 있는 그 단계.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 중을 만났어요. 사냐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사냐 사람이 누구예요? 그 중이 자기를 일컬은 거죠.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승상이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중이 웃으며 왈. 평생에 낯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있는다는 말이 옳토소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를 아는 사람이다 이거죠. 평생에 낯익은 사람. 근데 몰라봐. 누가? 네가. 그러니까 귀인이 잘 있는다는 말이 옳토소이다. 뭐야? 바로 너 승상이 잘 있는다더라라는 게 세상에 소문나 있다는 거죠. 그 소문이 맞는구나. 네가 나를 못 알아보니까 이 얘기죠.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 하거늘. 익은 듯 확실한 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요를 붙여야 될지 반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막 주저주저 하는. 그래서 높임법 부분을 싹 흐리면서 말끝을 흐리면서 애매하게 말하는 뭐 그런 단계 넘어가기도 하죠. 자,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뭔가 낯익은 듯 하니까 자기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유가 전에 토본을 정벌할 때 꿈에 동종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학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감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라고 승상이 옆에 있던 능파낭자에게 물어보죠. 언제? 토본을 정벌할 때 꿈에 용궁에 가서 놀다 왔을 때 이야기. 그때 그 중이냐?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박장대소하고 말합니다. 옳다. 비록 옳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10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옳다라고 일단 인정했으니까 꿈속에서 봤다는 게 사실이 아니야. 맞는 거죠. 근데 그건 생각하고 10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살던. 문법적으로 용어를 붙여본다면 초보자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 얘기 왜 해요? 문학 문제도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주어지도록 문제를 출제한다. 과거 회상시제 선어마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걸 알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승성이 어리둥절해서 소유가 16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15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부모 슬하를 떠난 뒤는 뭐가 되겠어? 과거 급제에서 계속 벼슬 생활한 거죠. 그러면은 토본을 정벌하러 갔던 일은 언제 얘기? 15 이후의 얘기죠. 그지? 그러면 중이 얘기하는 10년을 같이 살던 일은 기억 못한다라고 한 얘기는 언제쯤 얘기? 꿈꾸기 전 얘기죠. 그지? 자, 순서가 나오죠? 그럼 그 정도에서 바로 선택지로 가서 대략 파악된 순서를 먼저 잡아요. 그리고 아직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럼 선택지 4개 중에 한 2개 지우고 2개 정도 남겠죠. 예를 들어 기억이 맨 먼저 출발하는 게 맞을지
기억이 맨 마지막에 놓이는 게 맞을지. 기억이 뭐였어요? 지금 중이 오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죠. 그지? 그럼 꿈속에서 만났던 일, 꿈속에서 토본 정보를 할 때 영국에 갔다가 봤던 일, 아니면 꿈꾸기도 전 10년을 같이 살았던 일,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장면은 맨 앞이 돼야 돼, 맨 뒤가 돼야 돼. 응? 그 정도의 선택지는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고 나서 공통된 부분은 안 따져도 되는 거지. 얘네들의 순서만 따지면 되는 거야. 자, 거기까지 걸리는데 시간 얼마? 요거는 1분 정도 들여서 풀어줘도 된다. 왜? 두 문제니까. 한 지문에 두 문제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서 정확도를 높여야지 매 문제를 30초, 40초 안에 문제 푼다고 너무 건성건성 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윗글에 대한 이해. 승상은 낮에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낯이 익은 듯하고 여기기 시작한다.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화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그걸 인정하고 나서 깼느냐? 마지막 장면에 보면 되겠죠. 손 가운데 돌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질러 말하되 사불은 어찌 소요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로 희롱하나니요. 대답도 듣기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꿈을 깨는 장면이죠. 꿈 깨기 직전에 알았어, 몰랐어? 몰랐던 거죠. 그치? 깨고 나서야 뒤늦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자, 선택지를 먼저 읽고, 선택지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쓸 수 있죠. 그리고 시간 순서를 재별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는 기억이 맨 앞이냐 맨 뒤냐만 먼저 정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죠. 맨 뒤로 놓았을 때 나머지 공통된 부분 빼고 두 개의 엇갈린 순서만 판단하는 정도. 그리고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고를 때 낯이 익은 듯하다 여기 시작한다. 이건 본문 이용 내용, 나온 내용 그대로 따왔잖아.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는 깨기 전에 알고 깬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왜 희롱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깼는데 깨고 나니까 맞았던 거죠. 그런 순서의 문제. 자, 이 문제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뭘 봐야 돼?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줄여야 될까라는 걸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첫 장면으로 돌아갑시다. 첫 장면으로 우리가 이번 기출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전체 단원을 100강 정도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다음 출제된 문제를 각 항목 안에 배치를 해봤어. 그때 제가 시문제에 몇 개? 3개를 배치했고 고전문학에 2문제를 배치했죠. 지금의 이 문제는 진정한 고전문학 문제인가? 일반적인 독해 원리를 물을 뿐이죠. 아까 시문제들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학 단원하고 국문학사 단원을 공무원 수험서에서 찢어서 버린다면, 버리기가 마음이 조금 불안하면 책상 깊숙이 넣어두면 돼, 서랍에. 그러면은 문학과 국문학사 두 단원 잘라내면은 책 전체 두께에서 얼마나 줄어들까? 최소 3분의 1은 날아가겠죠. 많이 잡으면 반 정도 날아갈 수도 있지. 그리고 남은 반을 가지고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홀가분하지 않아? 근데 그거는 책 꺼내놓으면 두께이 벌써 그냥 눌리지 않아요? 근데 실제 문제를 보고 특히 풀어가는
문제 해결 접근법을 볼 때 어떤가? 그지? 별거 아니지? 앞으로 국어 공부할 때 바짝 쫄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울 때 상대가 무서우면 버티는 뒷다리가 떨리고 자신감 있으면 앞으로 내민 앞다리를 떤다는 거죠. 떨리는 게 아니라 뭐야? 건방 떠는 거지. 앞으로 국어 책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돼? 거들먹거리며 앞다리 흔들고 공부하는 정도의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별거 아니잖아요? 한자 두렵습니까? 아까 그래서 붓으로 문제 푸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지?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하잖아. 하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막 뚱한 표정 짓고 있으면 나도 집에 갈 때 발걸음이 무겁겠죠. 안 그래?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행스럽게도 쓸데없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문제가 요구하는 본질이 뭔지도 잘 못 잡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시를 정말 시답게 공부하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 경쟁자일까? 아니야. 그들이 3년 전에 공부를 시작했더라도 내 경쟁자가 아니야. 잘못하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재기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시간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밑으로 깔고 갈 수 있어요. 자, 시간 갖고 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지방직 간단하게 좀 오늘보다는 좀 시간 압축해서 정리해보고 또 서울시 문제도 살펴서 서울시가 필요한 사람은 서울시를 직접 같이 경험해보고 서울시가 필요한 사람도 그 문제를 같이 보면서 뭘 빼도 좋을지 이런 걸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죠. 고생 많았습니다.